안녕하세요. 25년을 벌써 장식할 마지막 달. 12월이네요. 겨울인 만큼 온도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이 도장만 찍으면 자네는 물론이고 자네 손자까지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지. 느끼한 미국식 억양이 섞인 한국어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지하대회의실의 정막을 찢었다. 대한민국 육군소장 강철민은 굳게 다문 입술 사이로 깊은 한숨을 삼켰다. 그의 어깨 위 두 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번뜩였다. 눈앞에 놓인 계약서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차세대 방공망 구축 사업.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의 최종 서명만이 남은 순간이었다. 맞은편에는 미 국방성 군수국 소속 제임스 대령이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올리며 강 소장의 펜 끝을 주시했다. 강 장군, 망설일 이유가 없네. 이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제임스의 통역관이 기계적인 어조로 말을 옮겼다. 강 소장은 묵직한 몽블랑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본능적으로 그의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아니, 완벽해 보였다. 그때였다. 죄송합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던 청소부 이현우가 대걸레를 밀며 테이블 근처로 다가왔다. 낡은 작업복에 푹 눌러쓴 모자. 24세 현우는 이곳에서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모자챙 아래 그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현우는 어릴 적 무역상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세계 각지를 떠돌았다. 덕분에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까지 현지인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었다. 아버지를 잃고 가세가 기울어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그의 귀는 언제나 열려 있었다. 현우가 제임스 대령 뒤편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다가갔을 때 제임스가 옆에 앉은 부관에게 영어로 빠르게 속삭였다. 멍청한 한국인들. 이 고철덩어리를 최신형이라고 믿다니. 유지보수 비용 조항은 확인도 안 했겠지? 10년만 지나면 부품값으로만 기체 가격의 2배를 뜯어낼 수 있어. 부관이 킬킬거리며 작게 맞장구 쳤다. 역시 대령님이십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본사 임원 자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빨랐고 속어가 섞여 있어 통역관조차 알아듣지 못할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우의 귀에는 그 모든 단어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허공에 날리게 된다. 말해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일개 청소부의 말을 장군이 믿어줄까? 오히려 미친놈 취급을 받고 쫓겨나지는 않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현우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강 소장의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현우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테이블 모서리를 닦는 척하며 강 소장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그리고 걸레질을 하는 척 허리를 깊이 숙이며 강 소장에게만 들리듯 말듯한 목소리로 빠르게 속삭였다. 장군님,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강 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돌리려는데 현우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파고들었다. 이 계약은 사기입니다. 방금 저들이 자기들끼리 떠들었습니다. 기체는 고철이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수조 원을 뜯어낼 거라고요. 강 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곁눈질로 옆에 있는 청소부를 힐끗 보았다. 앳된 얼굴의 청년. 하지만 그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다. 강 소장은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강 장군,
제임스 대령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강 소장은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잠시 휴식을 요청하오. 검토할 부분이 생겼소. 뭐라고? 지금 장난하나?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다고 몇 번을 말했나? 제임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다. 하지만 강 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제임스를 응시한 뒤 현우에게 눈짓했다.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강 소장은 회의실을 빠져나와 복도 끝 비상구로 향했다. 현우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마자 강 소장이 현우를 향해 돌아섰다. 자네 정체가 뭔가? 아까 그 말 책임질 수 있나? 현우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쥐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결연했다. 제 이름은 이현우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32페이지 부칙 조항을 지금 당장 원문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한글 번역본에는 빠져있는 독소 조항이 있을 겁니다. 강 소장은 현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칫했다. 만약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뻔했군. 강 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우군 도와주게. 내 귀가 되어줘. 저들이 짓거리는 더러운 속내를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알려주게.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제가 돕겠습니다. 두 남자는 다시 회의실 문을 열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임스 대령은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강 소장은 자리에 앉으며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제임스 대령이 아닌 그의 통역관을 바라보며 말했다. 32페이지 부칙 원문과 대조하고 싶소. 지금 당장. 제임스 대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강 소장과 현우는 놓치지 않았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총성 없는 전쟁터 한복판, 장군과 청소부라는 기묘한 콤비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디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고. 강 소장이 낮게 은조렸다. 현우는 대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제임스 대령은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그의 시선이 강철민 소장을 넘어 구석에서 묵묵히 정수기 물통을 갈아 끼우는 청소부 이현우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강 소장에게 꽂혔다. 강 장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부칙 32조? 그건 표준 계약 양식일 뿐이야. 우리를 못 믿겠다는 건가? 혈맹인 우리를? 제임스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통역관이 당황하며 그 말을 순화하려 애썼지만 강 소장은 손을 들어 통역관을 제지했다. 통역은 필요 없소. 표정을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강 소장은 차분하게 안경을 고쳐 썼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 꽉 쥐어진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만약 현우의 말이 틀렸다면 그는 한미 관계를 파탄낸 무능한 지휘관으로 옷을 벗어야 할 판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을 그리고 저 청년의 눈빛을 믿기로 했다. 표준 양식이라. 그렇다면 그 표준 양식 안에 숨겨진 소프트웨어 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강 소장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제임스 대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찰나의 순간 현우는 정수기 옆에서 걸레를 짜며 작은 기침 소리를 냈다. 콜록.
그것은 현우와 강 소장이 들어오기 전 급하게 맞춘 신호였다. 긍정의 신호. 제임스가 당황했다는 뜻이다. 제임스는 급히 옆에 앉은 기술 고문에게 영어로 빠르게 속삭였다. 젠장, 어떻게 알았지? 3급 기밀인 레이더 소스 코드 잠금 장치 이야기를. 현우는 천천히 바닥을 닦으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제임스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지만 현우의 청각은 생존 본능과 맞물려 비상하게 예민해져 있었다. 이봐요, 기술 고문. 둘러대.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수정하려다 고장 낼까봐 안전장치를 걸어둔 거라고. 유지보수 비용이 아니라 안전관리비라고 말이야. 현우는 걸레를 들고 자연스럽게 강 소장의 뒤편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강 소장의 귀 뒤쪽 허공을 향해 작게 의조렸다. 안전장치라고 핑계댈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소스 코드 접근 권한을 막아서 나사 하나만 풀려도 미군 기술자를 불러야 하게 만든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도록요. 강 소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말을 접수했다. 잠시 후 예상대로 제임스의 입에서 변명이 흘러나왔다.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그건 귀관들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안전장치일 뿐이요. 고가의 장비가 오작동하면 안 되지 않나. 강 소장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서늘한 비웃음이었다. 안전장치라. 그 안전장치를 푸는 열쇠 하나에 매년 5천억 원을 청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엔지니어들도 바보는 아니요. 소스 코드 접근 권한을 100% 이양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파기요. 파기? 지금 제정신이야? 위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나? 제임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협박이었다.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군인이요. 내 조국의 등을 쳐먹는 계약서에 사인하느니 차라리 군복을 벗고 농사나 짓겠소. 강 소장은 서류철을 덮어버렸다. 탁 하는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제임스 대령은 씩씩거리며 서류 가방을 챙겼다. 후회하게 될 거야, 강 장군. 아주 뼈저리게. 내일 아침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지. 그때도 도장을 안 찍으면 자네는 옷 벗을 준비나 해. 미국 측 대표단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쾅 닫힌 문 뒤로 정막이 찾아왔다. 강 소장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뱉으며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전히 구석에서 대걸레를 들고 서 있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자네 덕분에 목숨은 건졌군. 아니, 어쩌면 죽을 자리를 받아놓은 건지도 모르지. 현우는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아니, 고맙네. 정말 고마워. 강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굳은 살이 박힌 투박한 손으로 현우의 어깨를 잡았다. 이름이 이현우라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을 인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청소 일을 하고 있지? 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빚이 좀 있습니다. 아픈 어머니 병원비도 필요하고요. 강 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현우에게 건넸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저들은 반드시 보복하려 들 거야. 그리고 자네도 이미 그들의 눈에 띄었어. 당분간 이곳은 위험해. 그럼 저는 일단 퇴근해. 그리고 내일 아침 8시 이 주소로 오게. 청소 복장 말고 사복으로. 현우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철민. 그 이름 석자가 무겁게 느껴졌다. 어디로 오라는 말씀이신지. 명함 뒤에 적힌 주소. 남산 소월길에 있는 작은 곰탕집이야.
거기서 아침이나 같이 하지. 든든히 먹어야 싸울 수 있지 않겠나? 강 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먼저 회의실을 나갔다. 홀로 남겨진 현우는 텅 빈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조원이 오가던 전장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움보다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피의 고동이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남산 소월길 언덕배기에 위치한 허름한 기와집 식당 할매 곰탕.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이곳은 아는 사람만 아는 40년 전통의 맛집이었다. 오전 7시 50분. 현우는 단정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으로 식당 앞에 도착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낡은 작업복을 벗어던진 그는 제법 훤칠하고 지적인 청년의 태가 났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식당 안쪽 구석자리 강철민 소장이 먼저 와 있었다. 군복이 아닌 편안한 등산복 차림이었다. 그는 뚝배기 2개를 시켜놓고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왔나? 앉게. 강 소장이 손짓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아침부터 술이라 죄송하군. 밤새 한숨도 못 잤더니 속이 허해서. 강 소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막걸리 잔을 내려놓았다. 현우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탕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뜨게. 식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현우는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자 긴장했던 속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강 소장은 깍두기를 씹으며 현우를 유심히 관찰했다. 자네 언어는 어디서 배웠나? 억양이 예사롭지 않던데. 특히 그 슬랭 속어를 알아듣는 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현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가를 닦았다. 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무역업을 하셨거든요. 남미, 아프리카, 중동.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학교보다는 시장 바닥에서 현장 노동자들과 뒹굴며 말을 익혔습니다. 살려면 알아들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나? 현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5년 전 사기를 당해 사업이 부도나고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긴 건 빚뿐이었죠. 저런. 미안하네. 아픈 곳을 건드렸군. 아닙니다. 덕분에 눈치가 빨라졌습니다. 사기꾼들 특유의 말투나 눈빛, 제스처 같은 걸 본능적으로 읽게 되었으니까요. 어제 그 제임스 대령도 아버지에게 사기쳤던 그놈들과 똑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냄새가 나지. 아주 고약한 냄새가. 사실 나도 의심은 하고 있었어. 하지만 군이라는 조직이 그렇다네. 위에서 까라면 까야 하고 동맹이라는 명분 앞에서는 합리적인 의심도 배신으로 매도되지. 강 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곰탕 국물을 들이켰다. 어제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도장을 찍었을 거야. 그리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겠지. 자네가 나를, 아니 이 나라를 구했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아니 들어보게. 그래서 말인데, 자네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현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네. 군대에 입대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야. 그런 답답한 곳에 가두기엔 자네 재능이 너무 아까워. 내 비공식 보좌관이 되어달라는 거야. 이번 무기 도입 사업 아직 안 끝났어. 놈들은 분명 다른 루트로 압박해 올 거야. 로비스트를 동원해서 언론을 플레이하고 국회를 움직이겠지. 나는 군인이라 싸우는 건 자신 있지만 그런 뒷공작에는 어두워. 자네의 그 귀와 눈치 그리고 언어 능력이 필요해. 현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 단순한 청소부에서 투스타 장군의 비공식 보좌관이라니.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도 직감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미군이고 거대 방산 기업입니다.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있네. 그리고 내 뒤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 몇몇 동료들이 있어. 월급은 지금 받는 거에 3배 주지. 어머니 병원비 걱정 안 하게 해주겠네. 현우는 망설임을 끝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었다. 그리고 어제 회의실에서 느꼈던 그 전율,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감각을 잊을 수 없었다. 하겠습니다. 장군님을 돕겠습니다. 강 소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좋아. 아주 좋아. 그럼 당장 시작하지. 여기 이걸 보게. 강 소장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어제 회의 끝나고 내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자료야. 이번 사업에 관련된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지. 이 안에 제임스 대령과 유착된 한국 측 브로커들의 명단이 있어. 그런데 온통 암호투성이라 해석이 안 돼. 영어와 숫자가 뒤섞여 있는데 자네라면 뭔가 보일지도 몰라. 현우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복잡한 표와 알 수 없는 약어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현우의 눈이 빠르게 종이를 훑어내려가자 무의미해 보였던 문자들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 단순한 거래 장부가 아닙니다. 현우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다. 여기 블루 오션 415라고 적힌 거 보이시나요? 이건 날짜와 장소를 의미합니다. 4월 15일 부산 해운대. 그리고 옆에 적힌 KW는 사람 이름 이니셜 같아요. KW? 강우? 김우? 아니요. 좀 더 유명한 사람일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중개하려면 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 이니셜이 KW인 사람이 있나요? 강 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김기우. 국방위 간사. 그 작자가 왜 여기? 그리고 여기 딜리버리라는 항목이 계속 나옵니다. 배달. 물건을 배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뇌물을 전달하는 루트를 암호화한 겁니다. 강 소장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역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군. 좋아, 현우군. 오늘부터 자네 임무는 이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배달 현장을 덮칠 증거를 잡아야 해. 그때였다. 식당 밖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선팅이 집계된 차량이었다. 강 소장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손님이 온 것 같군. 초대하지 않은 손님. 현우가 창밖을 내다보려 하자 강 소장이 낮게 소리쳤다. 보지 마. 자연스럽게 행동해. 놈들이 우리를 미행한 거야. 식당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식사를 하러 온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다. 귀에는 이니어를 꽂고 있었고 품 안에는 무언가 묵직한 것을 숨기고 있는 듯 했다. 강철민 소장님 되십니까? 사내 중 한 명이 다가와 깍듯이 하지만 위압적으로 물었다. 그렇소만. 아침 식사 중에 무슨 일이지? 상부의 지시입니다. 긴급 감찰 조사가 있어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제 회의 관련해서 보안법 위반 혐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강 소장이 헛웃음을 지었다. 보안법 위반? 내가? 제임스 놈이 손을 썼군. 생각보다 빨라. 강 소장은 현우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사내들에게 말했다. 가지. 하지만 내 밥값은 내가 내겠소. 강 소장은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그 아래에 작게 접힌 쪽지 하나를 슬며시 밀어 넣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손으로 덮었다. 이봐, 청년. 곰탕 맛이 좋으니 남기지 말고 다 먹게. 그리고 설거지는 깨끗이 부탁해.
강 소장은 설거지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고는 사내들과 함께 식당을 나갔다. 현우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눈앞에서 강 소장이 끌려갔다. 든든한 방패가 사라진 것이다. 이제 그는 혼자였다. 아니, 혼자가 되어야만 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강 소장이 남긴 쪽지를 펼쳤다. 용산 전자상가 3동 402호. 닥터킴을 찾아가라. 내 옛 전우다. 그가 널 숨겨줄 거야. 서류는 목숨 걸고 지켜. 현우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벌떡 일어났다. 식당 주인 할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아니, 벌써 가게? 거스름돈 가져가야지. 다음에 받을게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현우는 뒷문을 통해 식당을 빠져나갔다.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그의 등 뒤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현우는 쪽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고 남영동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렸다. 등 뒤에서 검은 세단의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듯 했다. 식당을 벗어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사냥당하는 짐승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용산 전자상가 3동 402호. 닥터킴. 현우는 지체 없이 지하철을 탔다. 일부러 여러 번 갈아타고 중간에 인파가 많은 서울역 광장을 가로지르는 등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란한 동선을 그렸다. 그의 뇌리에는 강 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서류는 목숨 걸고 지켜. 용산 전자상가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안도와 동시에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수많은 건물과 복잡하게 얽힌 통로, 산더미 같은 전자제품들이 거대한 미로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누군가를 찾는 것은 서울의 콩나물 시루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3동을 찾아 들어섰다. 3동은 최신 컴퓨터 부품을 파는 곳이라기보다는 낡은 오디오나 오래된 무선 장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군수품 폐기물 같은 것들이 쌓여있는 쾌쾌한 공간이었다. 먼지 냄새와 납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402호. 현우는 마침내 문 앞에 섰다. 겉으로 보기엔 태양전자술이라는 간판이 걸린 흔하디 흔한 낡은 전파상이었다. 창문에는 먼지가 잔뜩 껴서 내부가 보이지 않았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현우는 혹시나 해서 강 소장이 남긴 명함을 꺼내 문틈에 넣어보았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문고리를 돌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내부에는 오래된 진공관 라디오와 엉킨 전선 더미, 그리고 형체를 알 수 없는 기계 부품들이 쌓여 있었다. 구석의 작업대 위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낡은 모니터와 키보드가 놓여 있었다. 누구냐, 여긴 손님 안 받는다. 안쪽 깊숙한 곳 전선 더미 뒤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자세를 낮추고 봉투를 꽉 쥐었다. 강철민 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깡마른 체구의 덥수룩한 머리, 지독한 담배 냄새가 풍기는 50대 후반의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롭고 이지적이었다. 강철민이라. 철민이가 보냈다고. 증명해봐. 아무나 철민이 이름을 팔고 들어올 순 없어. 소장님께서 곰탕집에서 설거지를 깨끗이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다. 이내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설거지라. 옛날 암호 그대로군. 들어와, 청년. 나는 김민석일세. 강철민 소장의 20년 지기 전우이자 군에서 버려진 폐기물이지. 닥터킴이라고 불러도 돼.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섰다. 김민석은 현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자네가 그 청소부? 철민이 그 양반 이젠 청소부까지 영입하는군.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소장님은 지금 긴급 감찰 조사로 끌려가셨습니다. 곧 이곳도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현우는 품속에 있던 서류 봉투를 김민석에게 내밀었다. 이게 소장님께서 목숨 걸고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이번 무기 계약의 비리 명단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두꺼운 종이의 질감과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책상 위에 던졌다. 일단 숨어. 외부에서 감시가 들어올 수 있어. 여기는 폐쇄회로 화면이 없는 유일한 사각지대야. 하지만 놈들이 전자장비를 이용해 감청할 가능성이 높아. 김민석은 작업대 뒤편에 숨겨진 얇은 철문을 열었다. 여기는 전파도 차단되고 소리도 안 들어오는 일종의 방공호야. 일단 자네는 여기서 이 서류를 해석해. 나는 밖에서 이 주변 전파를 싹 정리할 테니.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공간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침대 하나와 낡은 무전기, 그리고 해독 장비로 보이는 복잡한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봉투를 열어 검은 명단이 적힌 서류를 꺼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제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현우가 방공호 안에서 서류를 해독하기 시작했을 때 김민석은 밖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주파수 교란 장치를 작동시키고 외부의 미세한 전자 신호를 감지하는 특수 안테나를 설치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는 강 소장이 끌려간 것이 단순한 감찰이 아님을 직감했다. 철민이 이 인간 일 크게 만들었군.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그건 이권이자 권력 그 자체지. 수조 원의 돈줄이 걸려 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김민석은 현우가 건넨 서류를 잠시 살펴보았다. 온통 영어와 숫자가 뒤섞인 난해한 문자열이었다. 단순한 치환 암호는 아니군. 복잡하게 섞어놨어. 잠시 후 안쪽 방공호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닥터 킴, 이거 이중 암호입니다. 김민석은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우는 작업대 앞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숫자와 영어 이니셜이 섞인 평범한 치환 암호처럼 보였는데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속어 구문이 단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노 블랑커 하얀 손나 러 리나드 여우 같은 단어들이요.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제적인 카르텔입니다. 현우는 숨막힐 듯한 흥분 상태였다. 그가 가진 언어 능력과 아버지에게 배운 거리의 해독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 스페인어 단어를 숫자로 치환해서 대입하면 뒤섞였던 한국어 지명이 드러납니다. 마노 블랑카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을 의미하는군요. 그리고 여우는 국방위원장실을 의미하고요. 김민석은 현우의 해독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놀랍군. 철민이가 자네 같은 보물을 어디서 주워왔나 몰라. 이건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브로커들이 접선했던 장소, 그리고 로비 자금이 전달된 경로까지 상세히 기록된 작전 일지야. 맞습니다. KW는 김기우 국방위원회 간사였고 그가 제임스 대령에게서 받은 대가로 미군의 낡은 장비 도입을 승인하는 대가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니? 돈을 받은 사람들의 최종 명단과 그들이 모이는 최종 거래 장소입니다. 여기 온통 오메거와 지로 아워라는 단어만 반복되는데 아직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아마도 군 내부에서만 쓰는 특수한 암호일 겁니다. 김민석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오메가와 제로 아워. 군사 용어군. 오메가는 마지막, 제로 아워는 개시 시점을 의미하지.
좋아, 자네가 언어를 맡았으니 이 군사 암호는 내가 맡지. 김민석은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 종이에는 수십 년 전 강 소장과 김민석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사용했던 은어와 비표들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암호 해독에 몰두했다. 밖에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용산 전자상가는 폐장 시간이라 적막했지만 긴장의 무게는 오히려 더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민석의 장비에서 잡히는 외부 신호의 간섭이 점점 강해졌다. 누군가 주변 전파를 샅샅이 스캔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어. 시간이 없어. 김민석이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찾았습니다, 닥터 킴. 현우가 소리쳤다. 오메가와 제로 아워는 날짜가 아니라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제로 아워는 자정을 뜻하고 오메가는 토요일의 마지막, 즉 일요일 새벽 3시를 의미합니다. 일요일 새벽 3시? 네. 그리고 장소는 한강공원 원효대교 아래 비밀 선착장입니다. 놈들이 여기서 최종 거래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미군 측 관계자와 브로커 그리고 최종 책임자가 만나는 자리일 겁니다. 김민석은 모니터를 확인하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겨우 화요일이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철민이는 감찰에 묶여 있고 우리는 단 2사람.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놈들에게 잡히면 모든 게 끝장이야. 저희가 직접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 자네 혼자? 미쳤나? 거기는 놈들의 본거지나 다름없어. 총이라도 맞으면 어쩌려고. 저만큼 놈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제임스 대령은 제가 고작 청소부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현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수조원이 걸린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김민석은 현우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낡은 작업대 깊숙한 곳에서 조그만 장비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손목시계처럼 생긴 초소형 녹음 장비이자 원거리 송신 장치였다. 좋아, 이 미친 계획을 실행하자. 대신 이것을 차고 가. 놈들이 하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내게 실시간으로 전송해. 만약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도망쳐.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야. 놈들은 단순히 브로커를 만나는 게 아니라 강철민 소장을 무너뜨릴 마지막 덫을 놓으려 할 거야. 김민석은 강 소장과 나눴던 마지막 통화 내용을 현우에게 알려주었다. 철민이가 끌려가기 전에 나에게 그랬어. 미군 측에서 청탁 자금을 정당한 협력금으로 위장해서 군 내부의 비밀 계좌로 입금하려 했다고. 이 계좌가 털리면 철민이는 물론이고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장성들이 비리에 엮이는 거야. 현우는 서류철에 표시된 계좌 번호를 확인했다. 숫자는 복잡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순했다. 협박과 파멸. 놈들은 이 계좌에 돈을 넣고 마치 강 소장과 그의 동료들이 이 계약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려 할 겁니다. 정확해. 그래서 우리는 그 거래 현장에서 놈들이 주고받는 대화, 특히 계좌 번호를 언급하는 대화를 정확히 녹음해야 해. 그 계좌가 강 소장의 비자금이 아니라 놈들의 함정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해. 현우는 시계를 손목에 찼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다. 제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계좌 번호를 확인하겠습니다. 닥터 킴, 저는 미끼가 되겠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하군. 하지만 명심해. 절대로 놈들에게 잡히면 안 돼. 잡히는 순간 자네는 물론이고 자네 어머니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까지 걸고 있었다. 준비가 끝났다. 용산 전자상가 3동 402호의 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현우는 어두운 밤거리로 걸어나갔다. 평범한 청년의 모습. 하지만 그의 몸에는 수조원의 진실과 한 장군의 명예가 담긴 시계가 감겨 있었다. 토요일, 일요일 새벽 3시. 아직 이틀이나 남았다. 현우는 놈들이 다음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김민석과 함께 한강변의 비밀 선착장 주변 지형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모든 위험을 계산해야 했다. 그날 밤 현우는 곧장 한강으로 향했다. 원효대교 아래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강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현우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현우가 발을 디딘 곳은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의 영역이었다. 그는 강변에 숨어 놈들의 덫을 엿보는 고독한 사냥꾼이 되었다. 현우는 토요일 밤까지 이틀간 한강공원 원효대교 아래를 샅샅이 훑었다. 이곳은 서울의 빛나는 야경과는 달리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곳이었다. 오래된 폐선들이 묶여있는 작은 선착장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었고 그곳으로 통하는 길목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현우는 자신의 관찰력을 최대한 발휘했다. 그는 인근 노점상 아주머니의 표정 변화, 폐쇄회로 화면의 사각지대, 그리고 밤마다 순찰을 도는 경비원의 동선을 파악했다. 특히 선착장으로 연결되는 좁은 시멘트 통로를 주목했다. 만약 상황이 발생하면 이곳이 유일한 도주로가 될 터였다. 현우는 김민석이 준 초소형 무전기를 통해 용산의 김민석과 연락을 취했다. 닥터 킴 현장 확인했습니다. 제 생각엔 놈들이 승용차가 아닌 보트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교 기둥 뒤편에 비밀 계류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의 쉰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보트라. 역시 돈 좀 쓰는군. 자네는 절대 노출되면 안 돼. 그림자처럼 움직여. 나는 지금 놈들이 입금하려는 군 내부 비밀 계좌를 역추적 중일세. 이 계좌가 실제로는 군 기밀 자금 보관 계좌임을 증명해야 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닥터 킴 혹시 주말인데도 이 주변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수상한 노점상 아주머니를 보셨습니까? 노점상? 이곳은 금지 구역이야. 아주머니가 아니라 놈들의 눈일 가능성이 높아. 조심하게. 현우는 숨을 죽였다. 그는 낚시 도구를 정리하는 척하며 노점상 근처를 지나갔다. 아주머니는 낡은 담요를 덮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매섭게 움직이고 있었다. 현우가 지나가자 아주머니는 무심한 듯 작은 무전기를 만지는 듯 했다. 위험해. 현우는 직감했다. 그는 노점상을 피해 원효대교의 육중한 콘크리트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때 김민석에게서 다급한 무전이 왔다. 현우. 젠장. 놈들이 냄새를 맡았어. 지금 용산에 침입자가 들어왔다. 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닥터 킴. 괜찮으십니까? 괜찮긴. 놈들이 402호 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어. 3명이야.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작전이야. 김민석은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다. 현우. 자네는 절대로 이 근처를 벗어나지 마. 내가 놈들을 막아설 테니. 서류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 놈들이 찾는 건 자네와 서류야. 무전이 일방적으로 끊겼다. 현우는 무전기를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이 현장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 있는 동안 강 소장의 유일한 아군인 김민석이 홀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음을 알았다. 현우는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김민석의 마지막 명령을 무시할 수 없었다. 여기서 움직이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용산 전자상가 3동 402호. 태양전자 수리의 육중한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뜯겨나갔다. 방탄복을 입은 사내 3명이 작업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김민석, 어디 숨었나? 당장 나와.
그리고 그 서류 내놔. 침입자들의 리더인 거구의 사내가 소리쳤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현우가 맡긴 암호 서류였다. 김민석은 작업대 뒤 전선 더미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총 대신 납땜 인두와 전선 뭉치를 손에 쥐었다. 이 녀석들 내 놀이터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김민석은 침입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작업대 아래 숨겨둔 리모컨을 눌렀다. 치직 하는 소리와 함께 작업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전압 변환기가 엄청난 스파크를 튀기며 작동했다. 일종의 전자 충격 함정이었다. 크악! 가장 앞서 들어오던 침입자 한 명이 강한 전자파에 노출되어 온몸이 마비되며 쓰러졌다. 나머지 2명은 당황하여 사방을 살폈다. 이 늙은이가 함정을 팠어. 김민석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전선 더미를 뚫고 튀어나왔다. 그는 들고 있던 인두로 2번째 사내의 손목을 빠르게 찢었다. 사내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놓쳤다. 김민석은 재빨리 권총을 집어들었지만 곧바로 마지막 남은 사내의 발차기에 맞아 벽으로 나뒹굴었다. 벽에 머리를 부딪히자 정신이 아득해졌다. 서류가 어디 있나? 말 안 하면 여기서 끝장이야. 마지막 침입자가 김민석의 목을 조르며 으르렁거렸다. 김민석은 피 묻은 입술을 겨우 열었다. 서류. 내가 태웠다. 이미 늦었어. 거짓말 마. 내 컴퓨터에서 이미 백업본이 발견됐어. 지금 당장 그 청소부 놈에게 연락해서 돌아오라고 해. 김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현우가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현우의 정체까지 파악했다는 뜻이었다. 상황이 최악이었다. 김민석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주머니 속에 무전기를 꺼냈다. 현우, 듣고 있나? 계획이 틀어졌다. 제임스가 아니라 더 큰 놈이 움직이고 있어. 놈들이 자네 어머니를 찾을 수도 있어. 조심해. 침입자는 김민석의 손에서 무전기를 빼앗아 박살냈다. 노망난 늙은이 같으니. 김민석은 피를 토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싸움을 계속하는 대신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벽에 붙은 낡은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침입자가 그를 막으려 달려들었다. 딱! 전화기의 버튼 하나가 눌러졌다. 그것은 군 내부의 비상 연락망으로 연결되는 단축 번호였다. 김민석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이용해 최소한 강 소장의 명예만이라도 지키려 했다. 강철민 소장을 풀어줘. 놈들이 함정을 팠다. 계좌번호는 그의 목소리는 곧 침입자의 주먹에 의해 끊겼다. 그 시각 한강 원효대교 아래 현우는 산산조각난 무전기 소리를 듣고 절망에 빠졌다. 김민석은 잡혔거나 혹은 더 나쁜 상황에 처했을 터였다. 그러나 절망할 시간은 없었다. 놈들이 어머니를 찾을 수도 있어. 김민석의 마지막 경고가 현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돌아가야 했다. 바로 그때 현우의 손목 시계형 녹음 장치에서 약한 진동이 울렸다. 김민석이 마지막으로 전송한 데이터였다. 복잡한 숫자 배열이 시계의 작은 화면에 떴다. 오메가 시간은 변동 없다. 그리고 이것이 놈들이 강 소장을 엮으려는 군 기밀 계좌의 최종 번호다. 반드시 녹음해. 현우는 숨을 죽였다. 이 숫자가 강 소장을 구원할 유일한 열쇠였다. 이제 0아워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시간이었다. 현우는 그림자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새벽 3시. 한강의 강물은 차갑고 검은 빛이었다. 원효대교의 그림자가 선착장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현우는 폐기된 어망 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손목 시계형 녹음 장치는 이미 녹화 모드였다. 부르릉. 선착장 쪽에서 낮은 보트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검은색의 고급 제트 보트 한 척이 어둠 속에서 미끄러지듯 나타나 계류장에 닿았다. 보트에서 세 사람이 내렸다. 제임스 대령은 물론 어제 강 소장을 끌고 갔던 양복 차림의 사내 2명. 그리고 그들 뒤를 따르는 새로운 인물. 김 간사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임스가 허리를 숙이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다. 김 간사님은 바로 현우가 암호 해독으로 알아냈던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기우였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깔끔한 정장 차림의 얼굴에는 야비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네들과의 거래가 워낙 거물이라 직접 와야지. 국회에서는 내가 자네들 사업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으니. 김기우 간사가 보트에서 내리자 제임스는 그의 옆에 다가온 또 한 명의 인물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에서 우리 쪽 금융 루트를 담당하시는 최 전무님이시다. 일명 대금 관리자지. 최 전무라는 인물은 마른 체구였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번뜩이는 금태 안경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들고 있던 은색 서류 가방을 선착장 시멘트 바닥에 내려놓았다. 시간 없습니다. 미군 측에서 최종 계약 연장에 대한 보증금을 입금할 시간까지 10분 남았습니다. 김 간사님이 안전을 확보해 주신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김기우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강철민 소장이 끌려가서 다행이지. 그 똥고집 늙은이가 아니었다면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었지. 그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묶여 있는 동안 우리는 그의 공범 계좌에 협력금을 입금해서 덫을 완성할 겁니다. 완벽합니다. 제임스가 흡족하게 웃었다. 그의 동료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주면 아무도 강 소장의 결백을 믿지 않을 겁니다. 미군과의 협력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파렴치한 장군이 될 테니까. 현우는 숨도 쉴 수 없었다. 놈들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다. 그는 녹음 장치를 켜고 그들의 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최 전무가 서류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휴대용 금융 단말기와 서류가 들어 있었다. 지금부터 전송합니다. 김 간사님, 최종 계좌 번호 한 번 더 확인하시죠. 김기우가 고개를 숙여 작은 종이를 읽었다.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육군, 군 기밀 자금 보관 계좌. 숫자 10개. 현우는 손목 시계를 꽉 쥐었다. 그 숫자가 명확하게 녹음되고 있기를 간절히 빌었다. 강 소장이 김민석에게 보냈던 그 번호와 일치했다. 전송합니다. 최 전무가 단말기에 손을 올렸다. 현우는 이 순간이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다. 놈들이 송금을 완료하기 전에 이 자리를 떠야 했다. 현우는 천천히 어망 더미 뒤로 몸을 낮추려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강변 위쪽에서 굵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투둑. 모든 시선이 그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누구야? 제임스가 소리쳤다. 현우는 절망했다. 노점상 아주머니가 눈이었다는 것을 간과했다. 노점상은 이미 사라졌고 놈들은 현우가 잠복해 있던 구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었다. 찾았다. 양복 사내 중 한 명이 현우가 숨어있던 어망 더미를 향해 달려들었다. 현우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켜 선착장 끝, 어둠이 짙게 깔린 강물로 뛰어들었다. 저놈 잡아요. 증거를 갖고 도망칩니다. 김기우가 비명을 질렀다. 물속으로 잠수한 현우의 등 뒤로 총성이 울려 퍼졌다. 한강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다. 현우는 몸에 충격을 느끼며 물속 깊이 잠수했다. 뒤이어 퍼펑 하는 총성이 강물 속으로 먹혀들었다. 그는 귀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숨을 쉴 수도 멈출 수도 없었다. 살아야 했다. 그가 가진 녹음 파일은 강철민 소장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수조 원이 걸린 증거였다.
현우는 오직 본능의 의지에 깊은 물속으로 헤엄쳤다. 강물은 검은 잉크처럼 시야를 가렸고 그의 머리 위로는 보트의 엔진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젠장, 놓쳤나? 보트를 돌려.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 제임스 대령의 다급한 영어 명령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현우는 필사적으로 원효대교 기둥의 그림자 아래로 파고들었다. 다리 기둥에 붙어있는 거대한 무리끼와 지늘기 그의 손에 달라붙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손목시계형 녹음 장비를 꽉 쥐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물속에서 현우는 생각했다. 놈들은 내가 이 근처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분명 보트를 이용해 수색할 거야. 물속에서는 이길 수 없어. 현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강물 바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패선들이 묶여있는 낡은 닷줄에 매달렸다. 닷줄 아래 강바닥의 진흙 속에 몸을 반쯤 파묻고 닷줄로 몸을 가렸다. 보트가 그의 머리 위를 지나갈 때마다 물살이 거세게 일렁였다. 보트 엔진의 소음과 제임스의 욕설, 그리고 김기우 간사의 히스테리컬한 고함 소리가 현우의 귓속을 강타했다. 계약 연장이 문제가 아니야. 그놈이 우리 대화를 녹음했다면 끝장이야. 당장 찾으란 말이야. 그들의 절박한 외침은 현우에게 확신을 주었다. 증거는 확보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강물에서 살아나가는 것이었다. 현우가 닷줄에 매달려 버티고 있기를 10여 분. 몸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다. 지금이 기회다. 현우는 놈들이 수색에 지쳐 잠시 보트의 속도를 늦춘 틈을 타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냈다. 그는 조용히 닷줄을 타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의 머리 위 20m 떨어진 곳에서 보트의 불빛이 번쩍였다. 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패선박들이 모여있는 가장 어두운 지점을 향해 조용히 자명했다. 그는 수면 위로 단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물뱀처럼 은밀하고 빨랐다. 마침내 패선박 더미에 도착했다. 현우는 가장 낡고 부식된 바지선의 밑바닥에 몸을 숨겼다. 바지선은 진흙 속에 반쯤 잠겨 있었고 낡은 엔진룸의 틈새로 겨우 몸을 집어넣을 수 있었다. 그는 바지선 안쪽에서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폐선의 내부는 썩은 물 냄새와 녹슨 철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에게는 생존의 냄새였다. 그는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느끼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밖에서는 보트의 수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가 숨은 곳은 놈들의 탐조등이 닿지 않는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놈들은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생각하는 듯 수색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녹음 파일은 무사했다. 강철민 소장의 명예와 정의를 위한 유일한 증거. 그는 폐선 내부의 썩은 물에 몸을 담근 채 새벽 4시 30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놈들의 보트 소리가 완전히 멀어졌을 때 현우는 조용히 바지선 밖으로 기어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물 밖으로 나왔다. 온몸이 젖었고 체온이 너무 떨어져 걸음을 걷기도 힘들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아까 김민석과 약속했던 비상 탈출 지점, 원효대교 남단 도로변으로 향했다. 도로변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시계를 확인했다. 김민석에게 전송된 데이터에 비상 연락망 코드가 있었다. 그는 젖은 몸을 털며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삑삑삑. 현우가 특정 번호를 누르자 공중전화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설거지 끝났습니다. 청소도구는 강물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강 소장과 김민석이 정해둔 비상 코드를 읊었다. 알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곧 구급차가 도착할 겁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강 소장의 동료임이 분명했다. 현우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임무는 완수했다. 5분 후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도 없이 조용히 현우 앞에 멈춰 섰다. 구급대원 복장을 한 두 남자가 현우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이현우 씨?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에 올라탔다. 구급차가 조용히 어둠 속을 빠져나갔다. 현우는 구급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물 속에서 건져 올린 진실은 이제 빛을 보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풀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선명하게 들리는 놈들의 목소리. 최종 계좌번호 한 번 더 확인하시죠. 대한민국 육군, 군 기밀 자금 보관 계좌. 숫자 10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강철민 소장은 이 증거로 명예를 되찾고 대한민국은 수조원의 혈세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현우는 긴장이 풀려 기절하듯 쓰러졌다. 그의 손에는 녹음 장비가 꽉 쥐어져 있었다. 모든 것을 건 이틀 밤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